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해 날개를 편다. 5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16년 10월의 어느 멋진 날, 동생과 나는 병원 입구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병원 주차장 입구가 꾸역꾸역 모여드는 차들로 막혀있는 걸 보면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한참 후 주차장을 벗어나면 진료를 기다리느라 또 한참을 보내야 한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황금 같은 시간에 병원 지붕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니. 평일 낮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의학의 첨단을 달리는 대학병원이라면 호모사피엔스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동생이 치료를 마치고 나왔다. 우리는 좀 더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찜질방으로 갔다. 그날따라 그곳은 아픈 사람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었다. 타오르는 황금빛 꽃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며 사람들은 앞다퉈 환부를 노출했다. 동생도 자연스럽게 마비된 팔과 가슴을 드러냈다. 옆에서 검게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쬐고 있던 노인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며 애는 없냐며 안타까워했다. 애 없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애를 낳지 않은 거예요. 가늘고 떨리는 소리임에도 확신이 묻어났다. 암세포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빠른 속도로 동생의 온몸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동생은 쇄골 아래 마약 패치 3장을 붙이고 평상 위에 눕더니 약기운이 돌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시간의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루도 온전한 감각으로 산 날이 없는 것 같아.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렷하고 여성스럽게 살고 싶어. 언제부턴가 난 여성스러움 자체를 거부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스러운 게 가장 위대하고 신비롭게 보여. 부드러움, 관용, 받아들임, 이런 것들. 사는 내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느낌이야. 허구한 날 이미 지나간 것들 꼬리를 물고 늘어지느라 단 한 번도 내 앞에 있는 게 뭔지 또렷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은 그저 그 순간인데 정말 후회되는 건 살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억지 사랑으로 질투심에 미치고 결혼까지 해봤지만 결혼했어도 오로지 내 고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는 게 내가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무엇보다 난 사랑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나 너를 선택하라고 하면 건강하고 혼자인 기나긴 평생보다 짧아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것 같아. 사랑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걸 포기한 상황에서 가늘고 흰 머리카락을 꽃불 바람에 날리며 동생이 마지막까지 탐을 낸 것은 오로지 사랑이었다. 2016년 그해 겨울은 따뜻했다. 11월 29일 난 동생을 뒷자리에 태우고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곳으로 가고 있다. 핫플레이스도 아닌데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 대학병원. 나는 천천히 차를 몰았고 동생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동생은 육지와 사랑에 빠진 물고기처럼 창밖을 향해 입술을 뻐끔거렸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내 눈에도 이 세상 어느 구석을 보아도 정겹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반짝거리고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술이었다. 한 달 전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은 다른 때보다 어수선했지만 혼돈과 부조리마저 삶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서울대 응급병동에서 의사가 동생의 심장에 찬 물을 빼고 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하고 있었다. 난 짧은 담화를 보고 나서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 호스피스 병동 의사는 동생의 폐에 있는 거대한 암세포 사진을 보더니 입원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서류를 꺼냈다. 나는 동생의 연명치료를 포기하는 사인을 하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더니 병원 현관쯤에서 그 뜨거운 것은 온천이 터지듯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난 현관 앞에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소리내서 울었다. 얼굴에선 눈물이, 몸에선 식은땀이 순식간에 솟아서 온몸이 한바탕 젖었다. 잠시 후 뜨거움은 오한으로 바뀌고 난 덜덜 떨며 자매들이 있는 서울대 응급병동으로 갔다. 동생은 통유리로 만들어진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꾸벅 졸고 우리 자매들은 휠체어 옆에 쪼르르 앉아서 라디오를 들으며 햇살이 야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왼쪽의 낙산공원의 돌담길에도 불이 켜졌다. 저 길 걸어보고 싶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거리며 아름답게 늘어선 불빛을 보며 동생이 말했다. 막내가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 언니들의 가슴과 머리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별다른 말이 없다. 막내는 심장에 찬 물을 빼내서 한결 살만하다고 느꼈는지 앞으로 아무것도 후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살겠다고 한다. 앞으로? 그날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하루 전날이니 앞으로라는 건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 이런 것도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래전 내가 동생을 속인 내 기억 속에 가장 슬픈 거짓말이 떠올랐다. 1977년 3월, 내 인생 첫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다. 그날은 오후반 수업이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동생과 단둘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나는 가슴에 매달린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학교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12시 30분이 되면 동생을 두고 가야 한다. 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시간이 오지 않도록 막기로 결정하고 동생한테 시계는 쳐다보면 안 가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고 시켰다. 언니 말이면 무엇이든 믿는 동생은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 내 어린 생각에 시계바늘은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안 보고 있을 때 후딱 지나가 버린 경험을 바탕으로 시계는 지켜보고 있으면 안 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의 시계는 우리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며 지나갔고 비정한 12시 30분이 되었다. 난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동생을 두고 울면서 학교로 달려갔다. 이번엔 반대다. 동생이 나를 속이고 있다. 희망이 있는 한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시간을 멈추기 위해 시계만 쳐다봤듯이 죽음을 멈추기 위해 희망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도 단호하게 지나가는 시간처럼 희망으로 버티고 있어도 죽음은 다가왔다. 마치 움직이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시계바늘처럼 기척없이 죽음은 다가오고 있었다. 2016년 12월 24일 어제 사람이 죽어나간 후 앙칼지고 모진 소독약 냄새가 온 병동에 퍼졌다. 사람이 죽었지만 병동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켜졌다. 여기서는 사람이 죽어도 놀라거나 요란스럽게 동요를 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해가 지듯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전날부터 더 건강하게 살 것을 맹세한 동생이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쁜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나 개 같지? 나나? 암세포가 목에 임파선까지 꽉꽉 채워서 턱선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동시에 피터팬 만화에 나오는 머리에 레이스 두르고 아이를 돌보는 커다란 개 나나를 떠올렸다. 그게 동생의 마지막 유머였다. 동생은 아름다운 손거울을 잡고 퉁퉁 부었지만 나나처럼 귀여운 거울 속의 얼굴에게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잘 버텼다. 그치? 그 병원에서 제일 좋은 방에는 마리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누워있던 환자들은 마지막엔 모두 마리방으로 간다. 동생도 결국 마리방으로 갔다. 그런데 내 동생 이름이 박마리다. 마리는 마리방에서 바람결 같은 마지막 숨결을 내쉬었다. 그렇게 동생은 역사를 마무리했다. 2016년 12월 28일 하나의 혼돈이 끝났다. 한겨울이었지만 날씨는 봄날처럼 포근했고 평소보다 맑고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한가로이 흘러가고 있었다. 잘가 말이야. 귀여운 내 동생. 다른 세상에선 잘 적응하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 우리 이런 슬픈 인연으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난 동생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다. 2017년 2월 14일, 사람이 죽은 뒤 영혼이 떠난다는 49일째, 남은 자매들이 다시 모였다. 마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날 밤, 대학로 낙산공원 불빛을 보며 나눴던 삶에 대한 각오. 그로 인해 우리는 슬픔 대신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슬픔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에도 골든타임이 있었으니, 마리가 떠난 자리는 자식처럼 키우던 개와 고양이 앞에 흩어진 사료통, 꽉 차있는 옷장과 신발장, 그리고 열려있는 화장품 파우치가 남았다. 이것이 마리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남긴 자리라면 난 아마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떠난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으나 무덤에 싸들고 가지 못한 재산은 마리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가 차지했다. 삶을 정리하는 시간과 맞바꾼 인스턴트 희망의 결과는 그렇게 최악의 에필로그로 막을 내렸다. 살아있는 인간들의 사회는 혼돈의 시대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순실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언론과 특검의 폐악질에 분노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미성숙한 열정은 자기가 받는 것이 관심이든 모욕이든 상관하지 않고 활활 타올랐다. 죽기 전에 동생은 선각자 같은 어투를 많이 썼다.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겨진 형상을 지우고 자신이 원하는 형상을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대. 책의 밑줄까지 쳐가며 나에게 강조한 그 말이 유난히 내 가슴에 남는다. 동생이 떠난 뒤 많은 상념과 함께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강물은 2019년 봄이 한창일 때 내 또래의 여배우가 자살했다는 슬픈 기사가 났다. 그 분위기를 틈타서 어떤 사람이 TV에서 45세부터 49세의 나이는 여성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갱년기란다. 갱년기.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대개 40살에서 50살 사이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 여성의 경우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월경이 정지되며 남성의 경우 성기능이 감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다. 난 1970년생이다. 갱년기다. 어린이도 청춘도 노인도 아닌 갱년기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아서 지긋한 위로의 눈빛 한번 받기 힘든 사각지대 나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에도 꽃은 피는 법. 나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의미를 곱씹다가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나만의 갱년기를 다시 정의했다. 갱년기, 다시 시작하는 해. 그동안 나는 나를 바꾸고 싶어서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공부도 했다.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고 이름도 바꿨다. 하지만 타성에 젖은 소심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선명히 알 수 없었다. 엄만 그동안 동굴에서 살았어. 앞으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 동굴 안에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메아리 소리가 들리거든.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이 동굴을 탈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식탁 맞은편에 앉은 딸에게 말하고 있다. 언제나 반복되는 주제. 올해 성인이 된 딸아이는 엄마가 또 시작이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순간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다. 감정 연령 9세인 여자가 딸을 20살까지 무사히 키운 자체가 기적이니까. 너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큰 거 알아? 딸아이는 알 듯 모를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그때 벨이 울리며 오래전에 입력해 놓은 번호가 떴다. 너 미령이 맞니?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 혹시 이름 바꿨니? 너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대학 시절 친구가 반가움과 걱정이 포함된 궁금함을 섞어서 속사포 같은 질문을 퍼붓는다. 오랜만이다. 웬일이니? 지금 우리 과 애들 모여 있는데 영상통화할까? 아니, 나중에. 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구들에게 낯을 가리며 마음을 웅크렸다. 10월에 89 전체 모임 있으니까 그땐 꼭 보자. 밴드도 가입하고. 입학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락이 시작된 모양인데 내가 직장도 관두고 이름도 바꿔서 나를 찾지 못한 것이다. 거기다 카톡에 뜨지 않아서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요즘 카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흔치 않으니 카톡에 번호가 뜨지 않아 없는 사람이 된 모양이다. 설마 하면서 예전 번호를 눌렀는데 연락이 된 것이란다. 밴드 안에는 지금은 갱년기가 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89학번들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나를 찾았다고 반가워하는 메시지. 미령아, 진짜 반가워. 새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넌 그냥 박미령이야. 소중한 이름 박미령. 올해까지만 부르고 내년부터 브랜드 뉴 네임을 사용해 보도록 하자. 진짜 보고 싶었어, 미령. 한동안 사라졌던 박미령이 부활했다. 아니야, 그냥 미령이로 계속 불러. 그렇게 박미령도 남아있는 게 좋아. 라고 응답을 했다. 포크로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있던 딸아이가 나의 대학 시절 모습을 한참 쳐다본다. 대학생일 때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나이 때 엄마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엄마 이름은 왜 바꿨어? 미령이도 좋았는데. 글쎄, 나는 10년 전에 아름답고 영리한 미령에서 함께 끌고 가는 서연으로 이름을 바꿨다. 왜 바꿨을까? 미령이는 가시 박힌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늘 아프고 불편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까칠하고 예민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 스스로 그런 내가 힘들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꿨고 이름도 그래서 바꿨다. 이름은 옷이나 여행, 책 이런 것들보다 파워가 있다. 엄마가 이름 바꾼 다음 180도 바뀐 게 있어. 옛날에 미령인 어딜 가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는데 요즘 서연이가 가는 곳엔 너무 좋은 사람이 한두 명씩 있다는 거. 와, 신기하다. 이름 바꾼다고 그런 게 바뀐다고? 근데 난 지금 내 이름이 너무 좋은데. 진아는 아기 때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로 말했다. 엄마도 미령이란 이름을 싫어한 건 아니야. 단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랬어. 어떤 기억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조명을 받으면 같은 기억도 다른 느낌이 든다. 진아야, 엄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해보고. 카톡도 정신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고? 엄마가 꼭 의욕 넘치는 하룻강아지 같아. 그래? 잘됐다. 이제부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뒤를 봐주는 호랑이들이 좀 있거든? 내 입에서 나간 그 소리는 신성하고 낯선 목소리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 어둠 속 터널을 뚫고 내 맘속 보물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그 안에서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타올라 내 주변을 온통 아름답고 온화한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채워나갔다. 에필로그. 초여름. 비가 한바탕 내리고 햇살이 한풀 꺾인 한적한 거리의 오후 시간.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다. 눈앞에 수천 개의 활짝 핀 해바라기 들판이 펼쳐졌다. 초록색 초원을 지나갈 때 바람이 속삭인다. 안아드립니다. 난 저항 없이 순수한 품에 안겼다. 육신의 다정함을 외면하지 않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